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리아 2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리아는 구약시대 때에 아람으로 불려졌던 곳이고, 우리 시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개역성경에는 수리아로 번역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만 해도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터키로 이렇게 병합이 돼 있어서 국경지대거든요. 이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 이 안디옥이 지금은 이 터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터키 할 때에 우리 수리아 안디옥 우리 선교 센터 역할을 했던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 수리아 하면은 예전에 아람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람 하면은 아람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보다도 더 앞선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의 형님 언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쓰는 알레프, 베이트, 김무, 달레드, 케이, 와우 이렇게 22자인 히브리 알파벳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본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알파벳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어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했던 것이 이 아람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레미야서라는 신약학자는 얘기하기를, 마태복음을 주석했습니다마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일반 민중들이 주로 아람어를 많이 썼대요. 아람어를 썼고, 이거를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졌지만 원래 백그라운드는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주로 댔던 것이 이게 코이네 그리스로 헬라어로 번역돼 가지고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어의 많은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는 것도 아람어죠. 또 달리다금, 이 금이라는 게 일어나라, 달리다, 따라, 일어나라. 이 달리다금도 아람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로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낭송했던 것이고, 그게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제 읽는다면은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다니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읽는 거고, 아람어로 읽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이제 아람어로 읽는 겁니다. 또 우리 아람어로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용어들이 그 아람어죠. 예를 들면 요한이라는 이 용어, 그것도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본래 그 요한이라는 용어의 히브리 말은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우리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요나라는 게 아람어로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 구약시대 때 그 요나, 그 비둘기와 같은 그 뜻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이렇게 보면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그 명칭도 아람어에 기원했고, 또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게바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람 또 이 그리스 같은 말로 반석이라는 뜻, 돌이라는 뜻이 헤드로스 혹은 게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흔적이 이제 시리아, 이게 옛날에 아람이었죠. 또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 이 다마스커스의 이제 다메섹입니다. 여기에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지병을 받는데, 그때 그 근거지가 다메섹에서 그가 북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런 원유로 요단강에서 이제 7번 목욕을 하면
이제 닦겠다. 그러니 처음에는 역정을 내면서 우리 다메섹에 이거보다 더 큰 강,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그거 뭐 목욕하는 데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갈 뻔했는데 그에 이제 신복들이 장군을 만류해서 결국 순종하니까 그 문둥이 나왔던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이것은 굉장히 구약과 일조와 관계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리아에 있는 이 우가리트 우리 현지 발음은 우가리트고 영어권에서는 유가리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가리트에 많은 토파문서가 나온 걸 가지고 바알 종교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바알이 뜨고 아세레가 이런 여신이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에볼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는 오늘날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만 외교가 수그름되지 남한 여권 가지고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점이 있는 것으로서 성지순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타메세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기념교회 이게 이제 동굴교회입니다만은 이런 곳은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되지가 않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볼라 중심으로 살피는데 우리 시리아에 지금 선교하고 계신 분이나 또 시리아에 가서 앞으로 선교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살피면 이 종교는 쿠르드인을 포함한 이슬람 수니파가 64%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14%가 있는 곳입니다. 쿠르드족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남방에는 집시들이에요. 남방에 집시들이고 이스라엘 중심한 그런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는 베두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종족과 같이 비슷한 것을 북방에 사는 분들을 쿠르드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쿠르드나 베두인이나 집시나 특징들이 뭔가 하니 어떠한 한 국가에 소속되지 않아요. 떠돌이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석공도 하고 또 노래와 춤을 이렇게 예술을 활동을 하고 어디서 전쟁 났다 그러면은 돈 받고 가서 지급 군인이 돼서 또 이렇게 전쟁도 해주고 또 석공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석상도 만들고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 이 크루드족 또 우리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베두인족 그리고 남쪽에는 집시 그리스 그 집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두루즈교가 이 쿠르드 쪽들이 주로 많이 믿는 그런 이제 민속 종교인데 그게 3.2%고 기독교가 일부 있습니다. 1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시리아의 기독교인 밥투마 지역에 주로 살고 있고 헌법상 국교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슬람 교도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기독교는 주로 칼게돈 안디옥 정교회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35%예요. 그게 이제 카드리 교회가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시리아 정교회가 있고 마른파 또 뭐 갈대아 이렇게 해서 26점 이렇게 나오다가 시리아 정교회 22%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10.9%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 우리 개혁 학파의 교인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우가리트는 라스 샴라, 요게 이제 현지 지명이에요. 거기서 나온 많은 토판문수를 통해서 바알 종교의 신체를 알게 됐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930년대 이게 이제 발굴돼 가지고 해독됐기 때문에 바알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불과 6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1928년도에 우가리트 라스 샴나가 발견이 됐고 이 지역의 터가 BC 1450년에서 1200년 경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과 사사시대 그게 해당되는 시대에 있는 것이 바로 우가리트에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가리트의 유물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들 왕궁 박물관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쉐기 문자가 이렇게 나와서 우가리트는 그 위에 터키에 있는 터키는 옛날에 이것을 히타이트 핵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핵 족속의 알파벳도 있지만은 우가리트 여기도 알파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밑에 있는 쉐기 문자를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 하시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 쉐기 문자를 이렇게 우리는 매주 100개씩 암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3학기 했기 때문에 이 쉐기 문자만 다루는 세머죠. 초급, 중급, 고급을 다 저는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윌리엄 모렌 그분은 세계적인 이런 세머학자인데 그분 밑에서 이 쉐기 문자를 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이거를 배웠어도 그 당시 고대 근동하고 했는 것이지 한국에 가서는 이런 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나왔던 우상이고요. 러시아 참나. 그 바로 이제 북쪽에 에볼라가 있는데 요게 이제 1964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이 되고 있는 곳이 에볼라입니다. 에볼라는 오늘날 현지명은 텔 마르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963년부터 발굴이 시작됐지만 70년대 초까지는 별거 나오지 않았다가 74년도에 왕립 도서관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2만 개 토판 문서가 발견됐어요. 토판 문서가 몇 개만 나와도 엄청난 발견인데 2만 개가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이 에블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블라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BC 3000년에서 2240년 이때였으니까 노아 홍수를 이제 전후했던 그런 도시가 에블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시기의 도시도 1850년에서 1600년이니까 1850년 같으면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그분의 그 법전도 있잖아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이 막 시작되는 그때까지 이게 2사 도시가 있습니다. 에블라 발굴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55년에 시리아의 한 농부가 다마스커스에서 약 320km 떨어질 곳에 그 북쪽에 위치한 알레포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55km 남쪽에 있는 그 도시를 우연히 이제 뒤지다가 텔 마르딕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그가 가서 이제 돌로 된 이제 사자 조각과 돌로 만든 성구 하나를 발견한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알레포 박물관으로 이전했지만 별 주의를 끄지 못하다가 라스 샴라 우리 지난번에 우가리트 거기부터 90km 내륙에 위치한 이 지역을 거대한 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를 파면 뭔가 나오겠다 하고는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56헥타르인데 약 3,000평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죠. 2.5에이커에 되는 이런 140에이커에 해당되는 그런 넓은 지역을 이제 그 고고학의 그런 발굴 지구로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이 에볼라라는 뜻은 그 현지 발음으로 화이트스톤 흰 반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고고학을 맡았던 분이 지오바니 페티나티라는 이태리 대학의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지역을 이제 고고학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64년부터. 그러나 한 10여 년, 거의 한 7, 8년은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에브라 발굴 지역인데요. 62년도에 시리아 정부는 이태리와 문화교류 일환으로 고고학 발굴을 요청했고 64년도에 로마 대학의 근동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그 팀을 구성을 하고 책임자로 22살밖에 안 되는 파올로 마티에가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텔 마르디크 발굴지를 선정을 했고
4년간 유물을 발견했지만 문자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도자기들이 아주 early bronze age, 그러니까 아주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래됐던 도시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BC 2400에서 2250년 경, 이건 이제 노아 방수 바로 후입니다. 그때의 왕궁에서 방대한 분량의 토판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약 1000개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또 토판 창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서 15,000개 토판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 BC 2350년 문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간에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를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 에블라의 발견은 제가 그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굉장한 엑사이팅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내용이 BC 2350년의 문서들로 알려졌고 이게 이제 왕실 문서 보안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외부 쪽에 있었던 것이 16,500개 토판이 발견됐던, 이 중에서 완전히 보존된 것이 한 2,000개고 파편 이제 조각들에서 그래도 해독할 수 있는 게 한 4,000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편적인 조각들입니다만은 이거 한 6,000개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견이었죠. 발굴된 토판의 80%가 경제적인 문서들입니다. 행정 문서입니다. 경제 문서들은 대개 에볼라 지역에 이루어진 상업 거래가 있는 것으로 주요 품목부임인 섬유류, 금속 종류, 또 비교적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행정 문서에서는 왕실 관리들과 지방 관리들에 대한 금여 기록, 또 왕실에서 신전에 바치는 재물의 기록, 왕실에 보여진 여러 가지 보고 문서, 또 공식 경작,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0%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는 역사 문서가 나오고 있고 법률 문서, 사전 종류, 문학 문서, 그리고 또 신화, 또 신들에게 바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 아카디안의 방언이라고 알려진 에브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머족이에요. 세메이틱 랭귀지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이제 탐독하고 조사를 했던 하버드 대학의 조지 라이트 교수님, 이분이 이 문서를 애독하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거래인데 국제 무역에 관한 내용인데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요 남쪽 왕국의 이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게 있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남왕의 네 왕조가 우의 북방 왕인 그도라 오멜의 침공을 받고서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했던 그 기록이 창세기 14장에만 나왔고 다른 고대 근동 문서에는 일체 그런 게 여기 에블라 해독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가 이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거 하나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이방 문서인 에블라 여기에 나온 것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이 이거는 허구한 신화의 얘기, 전설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족장시대 얘기들, 여호와에 대한 언급, 성경의 지명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뭐 아담, 하와, 에덴 이런 이름들이 이 토판 문서에서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그 당시 그 앵클 바이블 이렇게 시리즈 했던 그 책임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슈팽글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에블라 문서가 다 해독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창세기 주석을 좀 멈춰야 된다. 그 말은 그 이제 성경 이외에 이 이방 문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다 읽어보고 그다음 창세기 연구하면 더 많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는 지금 현재 바라보는
텔 마르디길이 됩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니까 에브라라는 것을 보잖아요. 에브라고 옆에가 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마리 문서도 이제 우리 이락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합니다. 이 마리 여기서도 엄청난 또 터프한 문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 구약 창세기 때의 많은 그 배경적인 얘기들이 이 마리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와 또 짝을 이루는 게 루즈 문서인데 이제 그 루즈 문서가 그거는 이제 이 티그리스 강 거기에 있는 곳인데 마리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바로 니누에 바로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즈 문서에서는 이 우리 구약 시대 때 특별히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찾았던 두라빔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는 하버드에서 이거 그를 발굴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의 샘족 이 도서실에 가고 또 박물관에 가면은 두라빔이 뭔지를 거기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라빔은 그냥 남자 인형이에요. 남자. 그런데 그거를 신으로 이제 모시고 이 집이 장자의 집안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인데 라반이 그거 없어졌다고 이제 야곱의 일행을 이제 따라와서 다 조사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그 라헬이 그거를 훔쳐간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루즈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마리 문서가 있고 그 옆이 에브라 그리고 이 지중해변에 보면 에브라라고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자, 이 에브라는 시리아 서북쪽 알레포 남서쪽 53km의 지점에 있던 곳으로 고대 도시입니다. 에브라의 전성기가 BC 2600에서 2240년 동안 시리아 북부 또 레바논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지배했으며 이집트, 이란, 수메르와 같이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무역 외교 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토파 문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에브라라는 그 에브라의 그것은 이제 아담의 14세대 손이 되고 또 노아의 4대 손이 되는 에베르, 강을 건넜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벨은 경건한 자손으로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후에 약 1000km 가량을 이동하여 오늘날 알레포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시리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에브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 국가를 세웠습니다. 에브라 왕국이 있었던 알레포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의 일부를 판독한 결과 에벨이 그 에브라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인 것과 그리고 에블라 왕이 당시 그 일부를 정복했던 예술과 학문이 발달된 문명 국가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벨이 누구죠?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벨렉이 나가서 세운 학교가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욕단이 동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에벨이 이제 이쪽 그 지중해 변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에블라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퍼진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도시가 에블라입니다. 에블라에는 왕국뿐만 아니라 몇 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 국가처럼 에블라는 농업과 목축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민과 목동의 생활은 왕궁의 관료가 관심을 기울이는 농업과 목축업 생산물의 관리에 관련된 경우만 기록이 되고 기록을 검토해 보면 이 왕국은 사실상 다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을 직접 통제했다고 합니다. 또 인부의 작업을 지시하고 또 많은 그 노동자와 또 왕궁의 관리에게 물품과 식량을 배급하고 가축의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재고 물량에 관한 서류를 관리하고 있고 상거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공문서에 기록된 왕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에 있었던 이 당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됐던 왕실 기록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블라는 이제 북쪽에 있는 터키의 오른테스 강 북쪽에서 동쪽으로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넓은 초원까지 뻗어 있는 광활한 지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사회들은 BC 2600년경 이후 약 100년 동안 급격히 변화를 겪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도시들이 명멸했잖아요. 에브라와 밀접한 상업적이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던 지역은 유브라테스 강가에 아까 얘기했던 말이 거기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후지 중 북단에 위치한 기시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얘기거든 이락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락 공부할 때. 자, 그 전체 우리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면 그 위에 알레포라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오늘날 이제 이 북방에 있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방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수도고 이것은 수도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수도가 다메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레포 지역 그 이제 서쪽 바다 쪽이 바로 지금 오늘날 에블라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에블라에 있는 박물관이고 이런 것이 알레포 여기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가시면 여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에블라는 이제 무역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북방의 상인과 남방의 상인들이 또 이 에블라에 모여서 많이 국제적인 교육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에블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터키로 가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슈메르 동남쪽으로 내려가죠. 또 이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사는 쪽으로 내려가는 이 에블라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의 이런 상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교육이 일어났던 무역 중심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고 또 그 문서들이 이제 에블라의 고문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대량 발견된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게 쉐기 문자로 기록된 것인데 주로 이거는 상업적인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이렇게 쉐기 문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훼손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이런 방대한 그런 것이 약 16,500개에 해당되는 이 문서가 발견이 됐고요. 이 중에 우리는 한 20%만 이렇게 정말 살펴봐도 종교와 관계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블라의 고문서는 마리와의 영통 분쟁을 이제 동족은 말이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기록에 따르면 왕실은 값비싼 금속과 정교한 의상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수명된 장인과 예능인, 뭐 석수 또 이렇게 대장장이, 목수, 직공, 가수 이런 거를 교환했다고도 나오고 에블라의 학생들은 이렇게 키시의 필경 학교에도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 두 나라 사이에 인한 무역을 보장하는 조약이 체결돼 있고 또 외국 상인이 방문하면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고 에브라의 문서 기록과 미술품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상당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블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파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에블라는 시종일관 시리아 사회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2300년경입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길 그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흔들었던 아카드 왕조의 거친 바람을 에블라 왕국이 역시 비켜날 수 없었는데 그들 이 아카드에 의해서 에블라의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점토판 문서가 그 불길에 의해서 더욱더 단단히 굳어지고 그것이 지금 반만 년이 된 지금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고고학자들에게 발굴이 됐고 이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에벨의 이름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강을 건너자 무슨 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다. 여기서 나온 말이 오늘날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또 에벨은 이렇게 그 히브리와 어원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벨이 강을 건넜다라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 우리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은 강을 건넜다 해서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다윗의 별이 중간에 나오고 위에 강이 하나고 밑에 강이 나와요. 위에 나온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과 나일강 사이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그때 가장 지역이 넓었던 곳이 다윗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달고 그들이 국가를 이제 1948년 5월 14일 할 때에 이러한 국기를 만들어서 다윗 시대 때 영토만큼 그들이 회복하자는 것이 오늘날 또 시온주의 운동이고 또 이제 오늘날 알리야 운동의 그런 이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벨의 뜻이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알곡은 천국 고강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유황분에 들어가듯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걷는 자에게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중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씀 또 천국 복음 비유만 이렇게 모았던 13장 40절에 가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는 그 말씀 또 13장 30절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도 그리라 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 세상 마지막 때 심판도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종말론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재앙 경우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며 또 6번째 대접 재앙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도 유브라데에 던져진다고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도 유브라데를 건너서 쏟아지는 마지막 환란에 벗어나는 자들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 고고학 탐정들이라는 책을 썼던 폴 반이 얘기하고 있고 또 보수주의자들은 이거를 그대로 믿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리아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레바논 지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바논 이게 돼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그 레바논의 수도는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고 우리 바로 이 밑에는 이스라엘이고 북쪽에는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레바논이지 않습니까? 레바논은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 때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을 딱 한 번 가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로베니게에 갇혔는데 수로베니게가 그게 뭔가니 사이로 페니키아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또 이 레바논 이 땅의 수로베니가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가 바로 이 베이루트 중심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타이르라고 TYR이 돼 있고 이 시돈은 이 레바논이라고 지금 글자 쓰여졌던 바로 거기가 시돈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도 이제 그 오므리 왕이 있을 때 그의 아들 아합 왕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시돈 공주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알 종류 가져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오염을 시켰습니다. 이거 청소한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기를 했던 그런 얘기를 잘 읽을 수 있고 또 이 두로라는 여기에 왕 히람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있을 때 솔로몬이 특별히 그분에게 요청을 해서 기술자 신전을 잘 짓는 기술자를 좀 보내오게 해서 이 솔로몬이 여기서 보내온 바알 신전 기술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 중심한 성전이 됐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도 받으시고 절대로 이거 그 해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바알 신전 그들이 세워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야긴과 보아서 같은 두 기둥도 세우고, 이게 다 바알 신전의 그 형태였습니다. 또 밀실 30개나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바알 종교에서 밀실에서 다 남녀 이렇게 결합했던 이런 것을 이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망하게 됐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이루트 중심한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알 종교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레바논은 대표적인 거 하면은 백향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도 백향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 레바논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우리 어릴 때 그 향나무 그 연필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향나무 가운데서도 제일 최고의 향나무가 이게 여기 레바논 백향목 향나무 연필이었습니다. 그런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이렇게 틈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습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벌레도 먹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자기로서는 세계 최고 좋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두로왕 히람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거기서 이제 신전 기술자도 오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수입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 솔로몬은 그 대가로 이 두로 왕에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지역을 선물로 떼어줍니다. 이 여기 내용에. 그래서 참 이거 가깝고도 먼 당신이 이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이죠, 단 지파가 없어졌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메인 북방에 살고 있던 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어떤 분은 동쪽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욕단 우리 저 단군 할아버지 그것이 이제 이 단지파하고 관계다 얘기는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롱 인포메이션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그 단 자체가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욕단할 때 그 단이지, 단지파의 단은 우리 한국 단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디로 숨어서 들어가서 없어진다 하면은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이 레바논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만든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다는 겁니다. 이 바알 종교는 단지파가 만들었지만 기원은 바벨론 종교를 갔다 오는 것이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어떤 것이 돼서 몰랐는데 마침 우가리 문서를 통해서 이 종교의 실체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레바논,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레바논, 바알 종교의 발상지,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한번 방문했던 이곳은 옛날에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여기서 알파벳 A, B, C에 대한 이것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항구는요 국제 항구였습니다. 저기 밑에 아프리카의 최고 국제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잖아요. 거기서 이 페니키아까지 직접 배가 왔어요. 해서는 여기서 또 이렇게 지중해 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진 곳인데 그게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여기서 이 알파벳 문서 그림 문자가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것이 발달한 것이 오늘날 ABCD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A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A가 황소입니다. 황소의 두 뿔, 그리고 눈만 2개 붙이면 황소, 그거를
뒤집어 놓은 것이 이 A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그들의 상징이 황소예요. 이 소입니다. 바알 종교의 그 보좌에 보면은 A자를 뒤집어 놓은 황사 모양의 이것이 바알 신이 거기 있다고 믿었던 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 A, B, C, D 할 때 그 A가 그 사람들이 이제 황소다 이렇게 믿는데 이스라엘의 이 문화가 들어오면은 아니다. 이게 황소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는 엘신이다. 엘신. 그래서 엘신에서 나온 게 엘로헤이. 요게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힘과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에 알레프부터 씁니다. 그리고 라메드 쓰고 헤이 쓰고 요드 쓰고 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엘로힘. 엘로힘은 본래가 엘로헤이에 대한 남성 신에 대한 복수 형태가 엘로힘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신명에서 복수 형태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을 이렇게 단수 개념으로 아니라 복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로힘을 주관했던 모든 동사는 남성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에트 하샤마이 부에트 하아레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는 단수 3인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복수 남성 사용하면은 이 바라라는 말 대신에 뭐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히브리 그 동사에서. 그런데 이거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 엘로힘을 칭의했던 것이 모두 남성 3인칭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메르 엘로힘, 여호와께서 가라사할 때 아마르 동사를 사용합니다. 남성 단수형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게 주었더라 바야르 엘로힘 할 때도 야르가 남성 미완료 바우 컨세큐티브 이거 연결하는 그 단어를 사고 있습니다. 남성 단수형으로 사고 있습니다. 바이크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이 밝음 낮은 밝음은 낮이고 어두움은 밤이라 일것이다 할 때 바이크라 이 부르시는 이 말씀도 다 남성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면은 이 하나님을 형태는 복수 형태가 되지만은 주관은 이렇게 단수 남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삼일체 교리가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신은 절대로 삼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 엘로힘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신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만들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라는 말씀을 씁니다만은 그거는 신적인 복수의 개념인데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 단수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알 종교의 발상지가 되는 이 레바논 이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보면 사우다 산이 나오잖아요. 3,000m에 해당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산이 나오는데 2,627m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이루트 요걸로 통하는 이 강이 있는데 베이루트 강이 그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블로스라고 나오잖아요. 비블로스라는 거기가 바로 알파벳의 시초 발견한 곳입니다. 제가 1984년 5년도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여기 비블로스에서 나왔던 토판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의료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설명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스페추라그라라고 그래요.
그 조각 문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것이 하버드에서 제가 논문을 썼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비블리에서 나온 것인데 히스토리 오브 알파벳, 알파벳의 역사에 대한 것을 여기 비블리에서 나오는 이 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나 또 무슨 엔사이클로피디아 사전에 보면은 또 히스토리 오브 알파벳이라고 나오잖아요. 알파벳의 그 발달사에 대해서 그림 문자 시작해서 오늘날 어떻게 A, B, C, D 이 대문자가 나오게 된 거, 그거를 이제 도표를 이렇게 봄신다마는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전공을 해서 저도 그 도표 만드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이 비블리에서 나온 이 토파 문서, 그걸 가지고 제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획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발달됐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모든 그 알파벳의 발전이 그렇게 되듯이 도자기도 그런 모양으로 정리한 것을 크로놀로지컬 알파벳이라 그래요. 크로놀로지컬 파러디. 이게 도자기가 발견되면은 이게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도표를 만들고,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그거 여러분에게 여기 자료에서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외우셔야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 밑에 BC 2500년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그 쭉 도자기 발견된 것을 도표식으로 해서 이 알파벳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을 우리들이 외워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비블로스 여기서 발견됐던 알파벳의 맨 처음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국기가 나오는데 이 레바논의 국기의 심볼이 향나무입니다. 이게 백향목이에요. 이런 백향목이 지금 레바논에 가시면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가 좋다 하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각국 왕들, 또 이런 뭐 솔로몬 같이 그런 주변의 제국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주 그 많이 이 나무를 베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레바논 정부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일체 이게 반입이 못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지금 한 500그루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000그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아주 가보면요, 이 향사무가 이게 그 어린 것이 300년 넘어요. 어린 것이. 그리고 오래된 것은 뭐 1500년까지 얘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나무 지금 여기 국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쫙 삼각형으로 쫙 널리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향나무가.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뿌리도 상당히 깊어요. 이게 백향목이 향나무인데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향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벌레가 여기는 타지 않아요.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나무 연필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곳인데, 수도 베이루트에 가면은 유럽의 파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예술의 도시고 커피 마셔도 참 낭만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 그대로 흉내낸 게 이 베이루트입니다. 이 가보면 파리에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그 파리의 그 프랑스의 음악이 나오고 샹송이 나오고 커피 숍이 카페가 많이 있고 또 야외에서 그렇게 즐기는 일관을 하고, 이게 왜냐면은 한때 이 베이루트가 프랑스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항구를 배경으로 이 레바논은 옛날부터 교육의 중심지로 번성했고 BC 30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또 가까이 유럽에서부터, 또 여기는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해서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 밑에 남쪽에 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고센 땅의 수도였죠. 거기와 그 다음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항구였습니다. 베이루트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두로 지방을 오늘날 가면 티레라고 발음을 하는데, 거기와 시돈, 이 양자 있는 그곳이 이제 이 베이루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곳이고 로마는 BC 64년에 레바논을 점령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티루스의 해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AD 300년 때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어서 이 동로마 제국의 일부까지도 된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 영향을 받았죠. 이 백향명 보십시오. 이게 뭐 해발 2,500m 위에서만 자라는 백향목. 예루살렘 성전에 이 좋은 나무를 수입해다가 나무를 지었는데 그 두로왕 히람 덕분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향의 탐이 나가지고 아마 두로왕에게 거기 일꾼도 보내주고 이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온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또 그거를 설계하고 지었던 사람이 이 바알 신전의 전문가가 와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기분 좋게는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0년만 성전 쳐다가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이게 백향목의 모습입니다. 지형과 기후를 보면 레바논은 이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나란히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평지가 있습니다. 이 평지는 협장한 해안 평야고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강우량은 동쪽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데 연중 그래도 300일간 맑은 날씨를 보이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루트에 가시면요. 카페에 탁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해변가에서 이렇게 참 수영도 하고 겨울에도 이 해안 지역은 따뜻합니다. 산간 지역만 눈이 내려요. 여름에 이렇게 해안 지역에 보면 덥고 산간 지역은 따뜻합니다.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레바논이 온 늘 종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바알 종교 하기는 딱 좋아요.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와가지고 뭐 성생활 하기는 딱 좋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는 이제 산에는 또 높은 산에 스키를 또 타고 또 해변에는 해수에 가는 광경을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안 지방에서 눈발이 내리거나 여름에도 드물게 40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요즘은 그렇게 있습니다. 레바논의 전체 종교 생활을 보면은 시리아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이슬람과 국교로 이슬람이 국교로는 채택되지 않는 곳인데 아랍 국가입니다. 여러 종파를 인정해요. 무슬림의 수가 많습니다. 종래 정치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기독교 정치 세력의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이슬람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레바논의 인구 구성에 아랍인이 95%, 아르메니아 사람이 4%,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니파, 시아파가 거의 같습니다. 기독교는 한 40%,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두르즈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북방에 있었던 또 돌아가는 민족이 하는 민속 종교가 5.5%.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한 40%가 인구가 있지만 여기는 마론교, 동방정교회, 캐톨릭 이거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의 맨 밑에 보면 그 밖에 기독교 종파들이라 할 때 6.5%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침례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리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순절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결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레바논의 종교 상황입니다. 그 나라는 전체가 이슬람권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레바논의 종교 상황인데, 여기 이제 하리사 전상 산정에 있는 기미처럼 보존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사진이 많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사진이에요. 참 이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나무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최소한 500년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바논 백향목이 오래오래 삽니다. 너무 양질해요, 나무가. 그래서 참 이것이 레바논의 아주 자존심을 건드린데, 자, 우리 오늘 여기가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락으로 가겠습니다. 이락, 우리 옛날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으로 이제 하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문 있으시면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